잠시만요.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8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84일 차고요. 오늘도 부자의 그릇 92페이지에 부채가요. 빈만큼 돈을 배우는데 좋은 교재는 없다. 좋은 교재는 없다. 볼게요. 93페이지. 노인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만약 이 노인이 당신의 나를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오탄이라는 말주변, 좋은 남자의 말에 넘어가려는 나를 제지했을까? 오타니라는, 예.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당시 나는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는 확신으로 가득 찼었으니까. 그것은 분명 은행에서 지루한 일을 견디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틀림없었다. 친구가 제안을 했던 거예요. 친구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아주 지루하고 은행에 다니면서 뭔가 다른 게 뭐가 없을까 하는 뭔가 그 지루함이 있을 때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큰 회사의 퇴근 시간이 온 걸까? 비슷한 복장을 한 직장인 무리가 일제히 우리 앞을 지나쳐 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거리는 어느새 어두워져 모든 사람이 검게 보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수수한 톤의 양복을 입고 있어 요컨대 검은 양복 군단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각기 돌아갈 집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비현실적인 느낌은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다. 곧이어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서 나왔다. 새로 산 치마가 아주 마음에 드는지 광장 근처에서 몇 번이나 빙그르르 돌면서 치마가 하늘거리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엄마도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하는 듯 했지만 갈 길이 바쁜지 여자아이의 손을 끌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 아이가 근처에 있는 동안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중단하고 말았다. 노인도 아무 말이 없었던 것을 보면 나와 똑같은 기분을 느꼈던 모양이다. 시야에서 그 아이가 사라지자 나는 마음 한편이 매우 쓸쓸해졌다. 우리는 여자아이가 남긴 여운을 간직한 채 곧 이야기를 재개했다. 저는 이미 마음을 거의 굳혔다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가장 큰 걱정은 식구들이더군요. 7년 전에 결혼해서 사랑스러운 딸도 하나 있었죠. 자네가 벌어서 식솔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구먼. 내 아내는 출산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전업주부였습니다. 애가 크면 다시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애가 몸이 약하다 보니 직접 돌봐야 해서 집에 있게 됐죠. 그러니 실패라도 하면 아이와 아내와 아이를 오갈 데 없이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그만두는 게 망설여졌고요. 그건 다 하기 나름이야. 은행을 계속 다니면 안정되긴 하지만 은행원이 안정된 직업이 아닌 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 특히 남자들은 식구들 덕에 힘을 낼 수 있지. 꼭 은행원이 아니더라도. 자네가 노력만 한다면 무얼 하든 잘 되는 법이야. 하지만 식구들이 부담을 더 지게 될까봐 걱정됐기 때문에 저는 오타니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떤 조건 말인가? 대출 없이 시작하는 겁니다. 대출 없이 시작했다면 자기 자금을 상당히 출자했다는 건데, 네, 각자 5천만 원씩 냈습니다. 노인은 관자놀이 근처를 극적이더니 나지막한 음성으로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는 빚 없이 시작하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로구먼. 물론 생각처럼 안 된 것 같네만, 점점점. 빛이라는 건 정말 신기하단 말이지. 사람에 따라서는 계속 얻는 편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빛이라면 무조건 싫다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말일세, 사람들은 회사가 문을 닫거나
개인이 자기 파산하는 원인이 빚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지기 때문이야. 사실 이는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말이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실패를 빚 탓으로 돌리고 생각을 멈추지. 빚을 진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나 실제로는 빚 덕분에 도산을 면하는 회사도 아주 많이 한다네. 특히 일본인은 빚을 싫어한 나머지 돈의 성질에 대해 배울 기회까지 잃고 있어. 빚만큼 돈을 배우는데 좋은 교재는 없는데도 말이야. 빚을 잘 지면 좋은 경영자라고들 하지요. 저한테는 무리였지만. 그렇게 비관하지는 말게. 아까 말했잖아. 될 때까지 배틀을 휘두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자네는 한때 경영자였으니 빚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겠나? 네, 매달 지불해야 하는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대차 대조표상에서는 대변, 우측 부분, 장부상으로는 매달 일정한 지출액이 되는 부분이지요. 맞는 말이야. 그리고 빚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금리도 떠오를 거야. 내가 맨 처음 자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도 금리였다네. 내가 돈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을 때, 즉 사회인이 되고 나서 처음 부닥친 의문이 바로 이 금리였어. 자네도 궁금하지 않나? 애당초 왜 금리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이에 대해 내가 존경하는 한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다네. 빚은 결코 나쁜 게 아니야. 부채와 금리를 잘만 다루면 오히려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 부채 금액은 균형을 보고 정하고 금리는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합리적이다. 그 뒤 회계학을 공부하면서 금리가 곧 비용이라는 사고방식이 아주 타당하다는 걸 알았어. 다시 말해 부채 재료, 금리는 조달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건 회계나 경영을 하는 사람에게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이야. 조금 고차원적인 생각이네요. 저는 그런 식으로 부채와 금리를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장사를 했는데도 실제로 제가 빚을 졌을 때는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역시 빚은 부채, 그리고 금리는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사례금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네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1억 원을 빌렸는데 연간 300만 원의 금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게. 그리고 이 300만 원은 늘지도 않을 뿐더러 줄지도 않아. 사실 매년 300만 원을 계속 지불하면 1억 원은 갚지 않아도 돼. 1억 원을 빌림으로써 발생하는 연간 비용은 300만 원이지만 이걸 비싸다고 싸다고 볼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도산을 면하기 위해서 매년 300만 원을 지불하고 현금 준비금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돈을 빌려두는 건 여느 회사라면 모두 하는 일이야. 하지만 그 1억 원은 언젠가 갚아야 하는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불한 금리는 헛되게 쓴 게 됩니다. 빨리 갚지 않으면 그렇게 헛되이 지불하는 돈은 계속 증가할 거고요. 하지만 이 1억 원이 자금 부족을 막기 위해 빌리고 있는 돈이라면 이건 보험과도 같다고 볼 수 있지. 절대 헛된 게 아닐세. 이때는 금리를 회사가 도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환급되지 않은 보험료라 생각할 수도 있어. 요컨대 사정에 따라 빚은 다양한 형태로 변한다는 거지. 1억 원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300만 원이라면 싼 걸 수도 있겠지만 저에 대한 금리가 이렇게 쌀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어르신에게서 100원을 빌렸을 때 금리가 20%라 하셨죠? 그렇다면 제가 1억 원을 빌림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2천만 원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회사를 닫게 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지, 신용이 돈을 낳는다는 건 빚에도 해당된다네. 예를 들면 자네의 말처럼 A 회사에서는 300만 원만 들이면 될 것을 B 회사에서는 2천만 원이나 들여야 할 때가 있어. 여기서 차액 1,700만 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A 회사의 입장에서는 신용이 나은 돈이 되는 셈이지. 그래서 금리를 다루는 일이 어렵다는 거야. 자네처럼 1억 원을 준비하는데 2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면 회사가 어떻게 버티겠나? 300만 원과 2천만 원은 차이가 크네요. 하지만 사물에는 양면이 있다고 내가 좀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나? 즉, 지불하는 사람이 있는 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네. 혹시 자네는 남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가? 지금부터 빚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고. 아까 말한 것처럼 빚은 돈을 배우는 데 있어 아주 좋은 재료니까. 빚은 돈을 배우는데 중요한 재료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소유입니다. 누구도 돈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돈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다. 네. 노인은 숨을 깊이 들이쉬더니 곧바로 입을 열었다. 사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야. 빌리는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 지불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고, 이처럼 돈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겉과 안 양면이 있기 마련이지. 지불하다 받다, 빌리다 빌려주다, 베풀다 베품을 받다.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금방 잊어버려. 하지만 양면성을 정확히 파악하면 앞으로 빚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화상을 입기도 하지. 자네는 왜 빚을 싫어하는 건가? 결국 제 돈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싫습니다. 금리를 지불해야 한다는 건 언젠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마치 계속 끈 달린 돈을 쓰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호, 끈 달린 돈이라 재미있는 표현이구먼. 그러면 그 끈은 누구의 것이지? 그의 돈을 빌려준 사람 것이죠. 만약 은행이라면 은행이 소유자가 아닐까요? 그렇군. 그렇다면 은행이 소유한 돈은 모두 은행의 것인가? 바꿔 말하면 은행의 돈은 누구의 것인지. 예금자 아닌가요? 이제와 나는 그 구조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빚을 지는 게 싫다면 분명 남에게 빌려주는 것도 싫어할 거야. 하지만 그런 자네도 여윳돈이 생기면 은행에 맡기려고 하지 않은가? 은행은 돈을 맡으면 금리를 붙여서 자네에게 돌려줘야 해.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은 곧 빚인 셈이지. 은행은 그 맡은 돈을 사업자에게 빌려줘서 금리를 받고 그 일부를 예금자인 자네에게 지불하고 있어. 나는 은행에서 근무하면서도 그 구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조금 혼란스럽네요. 제가 금리를 지불하면서 동시에 받는 입장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나는 내 머릿속에 커다란 원을 그리며 방금 했던 말을 반추했다. 맞아. 머리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자네가 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야. 돈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전 세계에서 돌고 도는 돈은 자금이라는 순간에만 그 사람의 수중에 있는 거야. 원래 계속 소유할 수 없는 걸 소유하려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돈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세. 부자들은 돈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하고 있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게. B는
A에게 금리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 빌린 돈을 C라는 자에게 더 높은 금리로 빌려주면 B에게는 그 금리의 차액이 자신의 이익이 되지. 은행이 하는 마법의 연금 수리네요. 사실 사람들이 빚을 싫어하는 이유는 윤리적인 면 때문일 거야. 그런데 사실 B는 C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돼. 소유할 수 없는 돈을 쓰려면 우리는 신용과 똑같이 가치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어. B가 은행이 아니라 개인이라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C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D라는 물건을 사는 거지. 네, 개인이라면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D로는 집이나 자동차, 가전제품 등 뭐든 상관없지요. 이 상황은 C에게 높은 금리로 빌려주는 경우보다 훨씬 판단하기가 어려워. 하지만 이 선택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분수령이 된다네. 부자는 C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는 금리와 똑같은 효과를 D라는 물건으로부터 얻길 원해. 다시 말해, 산 뒤에 가격이 상승하기를 바란다는 거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물건으로 바꿔 그걸 소유하는 데에 얽매이지. 그리고 물건의 가격에도 별로 구애받지 않아. 왜냐하면 소유가 목적이니까. 자네는 가치와 가격의 개념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가치와 개념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가치와 가격 말이니까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가치란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고도 하니까 사람들 각자에게 있는 감각적인 것이고 가격은 절대적인 것 아닐까요? 하하하, 이제는 그 반대일세. 가격이 변하는 거야.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지. 사용 가치는 개인적으로 추억이 담긴 물건도 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받은 선물도 될 수 있어. 이것이 자네가 말하는 개인의 가치관의 다른 물건을 말해. 하지만 내가 말하는 가치란 교환 가치야. 시장에 내놓았을 때 가격이 어떻게 붙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부자라고 불리는 인종들은 이 가치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 이 눈이야말로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능력이 되지. 그러니까 부자들은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낮아도 가치만 있으면 언젠가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이거든. 내가 말했던 돈의 역사를 다시 떠올려 보게. 앞서 신용이 있으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커진다고 했잖아. 가치를 분별하는 힘이란 상대가 물건을 신용할 수 있는지를 분별하는 힘을 의미해. 가치를 분별하는 거는 뭐예요? 가치를 분별하는 힘이란 상대방이나 물건을 신용할 수 있는지를 분별하는 힘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즉, 이 또한 안과 박이라 할 수 있어 내가 신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나 물건을 믿을 수 있는지 분별하는 힘도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또 들어오셨네요. 어떤 분이 계세요? 전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기억이 나더라고요. 요번에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그때 다닐 때 이거 교회 다니시지만 이거는 꼭 들으세요. 놓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요번에 그러시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이제 수업하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시지만 놓치지 말라고. 꼭 들으시라고 했거든요. 그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보이지 않지만 이 수업에 대한 가치, 시크릿에 대한 가치 있잖아요. 그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제가 뭔가를 띄어서 만들어 놨어요. 뭔가 밭에 있잖아요. 참 있죠? 씨를 심어 놨는데
그 씨가 자랄 수 있게 하는 것도 물과 영양분을 또 줘야 되잖아요.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시크릿이 아니라 그때는 시크릿을 안 했고 의식 수업에 엄청나게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굉장히 많이 할 때 이게 레버러지가 일어났어요. 그때는 일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씨를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초대를 하면서 레버러지가 막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아, 누군가는 씨를 심어 놨는데 그 씨를 이게 자라나게끔 사랑을 주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거를 같이 해야 되겠구나. 같이 해서 이게 무럭무럭 자라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엄청나게 초대를 했는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 보이지 않지만 분별력, 가치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엄청 중요해요. 근데 그 중간에 흔들거리는 그 마음 때문에 하다가 말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중간에서의 또 그런 중간에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분별하는 힘, 그 가치를 분별하는 힘을 키우는 거.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내가 눈으로 보이고 있는 거는 진짜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게 있다. 그 가치를 알아야 보이는 것이 온다는 거죠. 끝까지 읽을게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뒤에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빚과 투자는 비슷한 면이 많아. 돈을 빌려준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비슷하지. 다만 빚은 계약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반제액이 정해진 걸 가리키고 투자는 반제액에 상관이 없는 걸 가리켜. 투자를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걸 따져볼 거라 생각하나 사업의 장래성 아니면 이윤이 얼마나 큰지 물론 그것들도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야. 신용이 돈을 낳으니까 말일세. 그렇다면 부자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신용을 판단할까? 바로 투자 대상이 지닌 경력이야. 이른바 여신이라는 거지. 은행에서 근무할 때 자네는 뭘 보았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증인과 담보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로 뭘 준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대충 유추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사자의 반제 능력뿐 아니라 보증인의 사회적 지위까지 봤습니다. 그렇구먼. 하지만 내가 보는 건 어디까지나 투자 대상이야. 사업의 장래성이나 반제 능력을 고려하긴 하지만 그건 아주 부차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의 과거, 즉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결과를 내왔느냐가 더 중요하지. 여기서 핵심은 설령 실패한 경험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스스로 곰곰이 잘 생각하고 실행하는 경험이 곧 신용이 된다는 걸 잊지 말게. 물론 여기서 결과까지 좋으면 나무랄 데가 없어. 그렇다면 실패한 저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투자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다음 이야기에 달렸어. 자, 계속해보구나.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어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9페이지 계획은 또 금방 있잖아요. 2달러 금방 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일주일 안에 이거 끝내버려요. 그래서 더 시스템 오늘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시스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이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돈에 대해서 요번에도 선생님이 어제도 그러셨나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거보다 돈이 더 중요하더라. 돈을 내면에서는 돈을 놓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뭐 남편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게 벌써 이미 있죠. 어머, 물질. 성이 더 금방 나아지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물질이구나. 뭐, 집착 엄청 했죠. 남편에 대한 집착. 근데 이제는 그냥 뭐, 저 사람 인생의 인격에 뭐 그냥 존중해 주는 거죠. 뭘 하든, 뭐 본인이 뭐 담배를 피든, 뭐 바둑을 두든, 뭘 하든, 뭐 그냥 있잖아요. 여자친구를 만나든 뭐든 상관없이 그 사람 존재 자체에 뭘 하는지 몰라요. 뭘 하는지 모르지만 저녁에는 열심히 또 뭔가를 또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 자체를 그냥 존중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 근데 저도 보니까 그 돈에 대한 힘이 굉장히 커요. 그 부분을 정신 차리고 이제 제대로 뭔가를 이제 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생님도 그러하시듯이 거기 장 안에 같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될 것 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너무 굉장히 지금 근데 이제 같이 뛰고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엄청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근원적인 거, 유전적인 거, 이성적인 거, 돈과 성공, 질병, 건강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내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들을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사주팔자를 뒤에 엎어버리고 새롭게 이제 하고 있는, 새로 내가 다시 만드는 거죠. 내 운명을 내가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호키스 박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어제 부산에서 수업이 있었고요. 다음 주는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는 거, 선생님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토요일은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네. 12월 6일, 7일 깨달음 시크릿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호킨스 박사님 영상과 뼈 조각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너무너무도 자주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높은 의식에 있는 분들을 한 번씩 만나면 저절로 탁탁 나아지는 그런 걸 경험하는 경우가 요번에도 영상을 보고 나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좀 알고 많이들 초대해서 오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나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보낸 파급력, 파장이 있거든요. 내가 각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